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형 재난, 건물 붕괴 사고. 그런데 이 붕괴 사고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평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위험 상황을 대비한 안전수칙을 알고 있다면 180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 시 대피 방법부터 건물 안전진단과 이상징후 신고, 그리고 유용한 기술까지 안전코리아에서 알아봅니다. 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억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리모델링 건축 중이던 상가가 붕괴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천호동 붕괴 사고. 대학생 환영회 중 무너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신축 오피스텔이 기울어져 철거를 한 충남 아산 사고까지. 평소 건물 안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붕괴 사고들이었는데요. 우리 주변엔 위험을 내재한 건물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현실. 들으면은 좀 여기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듣기 전까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붕괴된다 생각했는데 뭐도 이건 없어요. 노후가 됐네. 난 그만큼 나 몰라. 그 관심을 집어넣었어요. 관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붕괴 사고는 총 1,032건으로 사망자 125명, 부상 6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국의 대형, 특정관리 건물 18만여 개 중 1,844개가 위험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물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 의심되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천장이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등 건물 붕괴를 알리는 이상 징조가 있었는데요. 건물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건물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문이 갑자기 잘 닫히지 않으면서 창문 틀이나 문틀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둥이 휘고 대리석 같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다면 긴급히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둥 주변에 거미줄 모양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바닥 슬래브가 모양 변형이 생겼다면 건물 붕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석축이나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 벽이나 바닥에서 얼음이 깨지는 듯한 균열음이 발생한다면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만 이 건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타날 수 있는 징후가 바로 건물의 균열입니다.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는 그 징후를 바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벽에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공공건물이 흔들린다거나 주차장 기둥이 휘어진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의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소방방재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재난징후 정보 제보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의 벽이 무너지고
아파트 주차장의 금이 간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이 게시판에 제보하고 있는데요. 이 제보들 중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보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각 지자체인 시, 군, 구청의 재난안전관리과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지역 주민이 신고한 내용은 재난안전 담당관이 접수를 받아 소방방재청에 전달을 하게 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재난징후 정보는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정보센터로 접수됩니다. 재난징후 정보 제보 시스템은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안전성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A 등급에서 C 등급은 양호, D 등급에서 E 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상가 건물의 벽이 무너지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금이 간 부분 등 위험이 의심되는 징후들을 신고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담당합니다. 어떻게 안전조치를 해야 이게 단순하게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요소들까지 해소할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와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난징후 정보를 파악한 뒤 위험 요소를 해결한 사례로는 10년 전에 건립된 인천의 한 아파트인데요. 20m 높이의 8층 규모 이 아파트는 집안이 침하되면서 15도 가까이 기울었습니다. 2012년 주민의 불안 신고를 받고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철거 직전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는 아파트를 통째로 들어올려 수평을 맞추는 공사를 진행해 1년 만에 보수 보강을 완료하며 사고도 막고 주민의 불안도 해소했습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한 작은 부분들을 제보를 해 주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보다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종종 발생하는 건물 붕괴 사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의 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안전검사는 실시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받아볼 생각도 안 했고 또 받아보려고 좀 걱정스러워도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이 좀 오래된 편이어서 근데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안전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전진단을 집이 오래되면은 뭐 국가에든지 시에든지 어디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우리 국민은 모르잖아요. 뭐 단체적으로. 1998년에 오픈한 강변 테크노마트는 39층짜리 초고층 복합 쇼핑몰인데요. 2011년 7월 이상 진동 현상이 일어나 입주자와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건축 전문가, 건축 구조 기술사, 진동 소음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3일 동안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전평가 B등급을 받으며 이상 없음을 판정받게 됩니다. 점검이 끝난 후 정상 영업을 재개한 테크노마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건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건물의 안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한 주민의 신고로 안전 진단을 받고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현상이라고 구조물 자체의 어떤 건전성 이런 것들이 붕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철근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철근의 위치와 깊이 등을 진단합니다.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건물에 힘을 받쳐주는 벽의 상태는 콘크리트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두드려 소리를 듣고 진행합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기계를 사용해 측정하는데 콘크리트가 중성화되어 강도가 떨어지면
건물의 안전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얼마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벽에 균열칩을 심고 변화 추이를 측정하는데요. 검사를 통해 건물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 구조 상태를 파악하는 기초 점검을 통해 건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건물 기초 점검은 각 지자체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정밀 진단의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정밀 점검을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붕괴되고 나서 인명피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 비용 아니면 사회적 비용을 합치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을 아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도시는 점점 고층 빌딩 숲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들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텐데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건물 붕괴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계신 건물이 무너진다면 과연 어떻게 대피하시겠습니까? 수도가 있는 쪽으로 저도 대피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들었긴 들었는데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글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안전 전문가 이영주 박사와 함께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비상계단이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인지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비상계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상계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요. 또 실제로 이 구조벽에 내화성능이라든지 방화성능 이런 것들도 다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어떻게 보면 붕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붕괴될 영향을 받을 확률이 가장 적은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현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건물의 양옆 기둥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비상계단인데요. 비상구로 연결된 공간은 멀쩡한 상태지만 다른 곳은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코어부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어떤 뼈대가 되는 가운데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샤프트, 그다음에 피난 계단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건물의 코어라고 합니다. 건물의 코어부는 사람의 척추와도 같은 중추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고층 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상하를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는 코어를 중심으로 건물을 조성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이곳에 위치한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또한 건물이 붕괴되면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들이 어지럽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단단한 벽체는 유지된 채 그 옆으로 잔해가 쌓이면서 생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생존 공간에 갇히게 된다면 살아남아 구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서 빠져나갈 때는 가방, 방석,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합니다. 만약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물이 붕괴되면 구조를 할 때 닫힌 문을 열지 못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붕괴되는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문을 열어놓은 채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물에서는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건물 붕괴가 시작되면 벽체나 창문,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에 완강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물 붕괴라든지 구조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의 어떤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강기를 섣불리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완강기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있다가 무너지는 건물을 목격했다면 그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추가 붕괴나 가스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사고 현장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먼저 방문하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는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붕괴가 일어나는 건물 내부에 있을 때는 비상구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둘째, 건물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좁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셋째, 대피한 공간에 갇혀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문은 꼭 열어놓습니다. 넷째, 대피 시에는 가방, 방석,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합니다. 다섯째,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붕괴 시에는 절대 완강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붕괴 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안전한 대피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마지막 생존자 박승현 씨는 건물 잔해 틈 속에서 17일 동안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해외 붕괴 사고에서도 무너진 건물 사이에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붕괴된 건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면 건물 내부에 고립되는 생존자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때는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구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버티려면 공기 공급이 잘 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테이블 밑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입고 있는 옷과 실내에서 구할 수 있는 담요, 신문, 박스를 사용해서 혹시 모를 붕괴 때 잔해에 다치지 않도록 머리와 얼굴을 보호합니다. 구조대가 들을 수 있도록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려 위치를 알리거나 휴대전화가 작동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붕괴된 건물에서 가스가 유출돼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냥을 켜지 않고 손전등을 사용해 건물 내부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무너진 잔해 더미가 몸을 덮쳐 꼼짝할 수 없게 됐더라도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힘이 드는 상황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 붕괴 시 대피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내부에 고립되거나 건물 잔해에 깔렸을 때 이 휴대전화 전원을 반드시 켜둬야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안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긴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는 위치를 알 수 있는 GP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GPS가 건물 붕괴 시 갇혔을 때 내 위치를 재난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어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하는 GPS 원리는 GPS 수신기로 3개 이상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한 값을 받아 현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요. 위도, 경도, 고도의 위치뿐만 아니라 3차원의 속도 정보와 함께 정확한 시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있는 GPS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내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소 실내 건물의 복잡한 길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이 비상시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특별한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낯선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붕괴된다면 신속하게 대피로를 검색해 찾아갈 수 있고, 혹시나 잔해에 갇히게 되더라도 우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스마트폰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관성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시나 건물 붕괴 시에 상식적으로 전력선이나 와이파이 신호가 다 끊기죠. 그랬을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관성 센서의 종류에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등이 있어 보행자의 보행 패턴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걸음수와 방향을 계산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성 센서를 이용한 위치 추적법을 PD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식은 와이파이나 GPS가 작동되지 않는 음영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관제센터 혹은 방제센터 입장에서 이러한 사용자들의 어떤 위치 정보를 종합하고 또 방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종합 방제 시스템을 가동해서 효율적으로 대피로라든지 이런 비상사태를 대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실내 내비게이션. 시민들의 생활 편리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건물 붕괴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비상시에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하고 건물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며 건물 안전에 힘을 쏟는다면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